걸륭제의 후궁. 그곳에는 한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라마니니 선망하는 황귀비의 자리에 앉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든든한 아들, 그리고 다정다감한 천자의 희소한 총애까지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황귀비의 삶은 화려한 황금빛으로 치장되었으나 그 속에는 피 흘리는 상처가 감춰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피비린내 나는 후궁 암투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 걸륭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남편이 자신이 배아파 낳은 아들의 미래를 처참히 짓밟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디서 온 누구였기에 이런 기구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강희 52년, 서기 1713년,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던 풍요로운 땅 소주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바로 손옥군입니다. 소주는 흐르는 강물처럼 온화하고 시인과 학자들이 모여드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이는 거친 말발굽과 활로 대륙을 정복한 북방 만주족의 삭막함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죠.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물의 성정을 닮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끈기 있고 유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깊은 속내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소조남은 그저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정사 기록에서 소조남이라는 이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합니다. 그는 고관대작도 아니었고 전쟁터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소씨 가문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한족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손옥군에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대는 청나라, 즉 만주족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겪을 고통과 위대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잔혹한 사회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청나라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지배층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조정은 만한통혼 금지라는 엄격한 법을 세웠습니다. 만주족은 주인이었고 한족은 노예였습니다. 만주족은 하늘이었고 한족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황제 여인들이 사는 후궁에서의 차별은 더욱 극심했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팔기 수녀 선발은 오직 만주족이나 몽골족 명문가 교수들만을 위한 리그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가문과 막강한 군사력을 등이 업고 입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족 여인은 어땠을까요? 운이 아주 좋다면 조상이 일찍 투항하여 한군 8기에 소속된 집안의 딸로서 입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옥군은 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순수한 민간인, 아무런 뒷배경이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영주권조차 없는 이 한족 평민 소녀가 훗날 위대한 걸륭제가 될 황자 홍력의 저택에 발을 들일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그 첫 만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녀가 지방 관리들에 의해 황자의 유흥과 시중을 위해 바쳐진 곡물이었거나 혹은 붓을 씻고 차를 따르는 고급 시녀인 사녀의 신분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방식이었든 무거운 보친왕부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손옥군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이방인이자 화려한 백조무리 속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야만 하는 냉혹한 세계였습니다. 보친왕부에서의 초기 시절은 침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홍력의 곁에는 이미 대단한 여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적복진 부찰 씨는 만주족 최고의 명문가인 사제 부찰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기품이 넘쳤으며
막강한 가문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측실인 측복진 고 씨는 고관 고빈의 딸로 학식과 교양을 겸비해 홍역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측복진 오라나랍 씨 역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여식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손옥구는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신분은 고작 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친왕부에서의 격격한 공주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첩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 즉 이름만 첩일 뿐 사실상 신분이 있는 시녀에 불과했습니다. 적복진은커녕 측복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치장된 그 감옥 속에서 만주족 여인들은 그녀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한족 계집이 감히 주제도 모르고. 하지만 소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러 바칠 재상 아버지도 겁을 줄 장군 오빠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바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손옥구는 바로 그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 씨와 총애를 다투지 않았고 부찰 씨와 지위를 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글을 쓰고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녀는 홍역에게 다른 여인들이 줄 수 없는 낯선 평온함을 선물했습니다. 홍역은 야망이 크고 재능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족의 문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한학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옛 골동품을 감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안살림을 관리하는데 능숙한 만주족 아내들은 훌륭한 파트너였지만 홍역의 문학적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손옥구는 유일하게 그와 당나라의 시를 논하고 송나라의 서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치열한 황위 다툼 속에서 지친 젊은 황자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와 위로를 건넸을 뿐입니다. 문화적 차이. 처음에는 그녀를 고립시키는 장애물인 줄 알았던 그것이 오히려 홍역의 심장을 여는 황금 열쇠가 된 것입니다. 홍역은 그녀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강남의 정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총에는 위험한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족 여인을 지나치게 총애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홍역은 아버지 옹정제의 눈치를 보며 그리고 조정 신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 마음을 숨겨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1735년 옹정제가 붕어했습니다. 자금성의 하늘이 바뀌었습니다. 홍역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연호는 걸륭.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강력했던 전성기가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등극과 함께 한족 여인 손옥군의 운명도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어두운 왕부의 구석방에서 나와 눈부시게 빛나는 자금성 후궁이라는 무대 위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따른다는 것을. 그 대가는 훗날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아이들의 행복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위 직후 걸륭제는 후궁들의 품계를 정하는 책봉을 시작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소씨처럼 출신이 미천한 여인은 기껏해야 상제나 귀인 정도에 봉해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내명부를 술렁이게 만드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걸륭 원년, 소씨는 단번에 순빈으로 책봉됩니다. 여기서 순이라는 글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 온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더러운 정치적 셈법에 물들지 않은 흠집 하나 없는 옥구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천한격격해서 한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비누로의 수직 상승, 이것은 특별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뒤인 1737년, 그녀는 다시 순비로 승격됩니다. 이 속도는 가히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쟁쟁한 가문의 여식들을 제치고 그녀는 황후와 귀비, 다음 가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걸륭제는 왜 이토록 서둘러 한족 여인을 높은 자리에 앉혔을까요? 나날이 비대해지는 만주족 귀족 가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랑에 눈먼 남자의 열정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때 소 씨가 이미 황제의 핏줄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위 직전인 1735년, 그녀는 삼황자 영장을 낳았습니다. 후궁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곧 면사철권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영장은 황제의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첫째와 둘째 황자가 요절하거나 병약했기에 건강하게 자라난 영장의 입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이름 없는 소녀였던 순비는 이제 황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소씨 가문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황제의 은덕을 입어 관직을 얻었고 가문은 영광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말에 복과 화는 꼬여있는 새끼줄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올라간 탑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소 씨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친정 세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태풍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수백 개의 질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극은 적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비극의 이름은 바로 제왕의 기대였습니다. 걸륭제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는 자신의 황권과 애신강라 가문의 명예를 그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먼저 상처 입고 피 흘려야 할 사람은 바로 순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1743년, 그녀는 6번째 황자인 육황자 영용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745년, 그녀는 다시 한번 산실청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공주였습니다. 아들 둘의 딸 하나, 다산이 곧 복이자 권력인 황실에서 순비는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출산으로 그녀는 귀비, 즉 숭이비로 승격됩니다. 이제 그녀 위에는 황후와 병약한 혜현 황귀비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745년 막내딸이 태어나던 그날 밤, 숭이비의 처소인 경인궁에는 기쁨의 탄성 대신 무거운 침묵과 당혹감이 감돌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넷째 공주, 훗날 화숙화가 공주라 불리게 될 이 아이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의 손가락 사이에는 얇은 막이 있어 손가락들이 서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합지증이라 부르며 간단한 수술로 분리할 수 있지만 18세기의 자금성은 의학보다 미신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황실에서 신체적 결함은 곧 덕의 부족함을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한족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아이의 손을 두고 하늘이 내린 저주라거나 한족의 피가 부정하다라고 모함한다면 갓 태어난 공주는 물론이고
숭희비의 지위마저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머니 숭희비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우는 대신 아이의 손을 감싸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의 손은 마치 부처님의 손을 닮지 않았습니까? 이는 부처님께서 우리 대청제국과 황상께 복을 내리시려 보낸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부처님의 손, 그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걸륭제는 숭희비의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흉측한 기형은 순식간에 신성한 축복으로 둔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를 불수공주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걸륭제는 이 딸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숭희비가 이 아이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 숭희비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황제의 사랑이 식는 순간 부처의 손은 언제든 다시 마귀의 발톱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자세를 낮췄습니다. 아이의 결함마저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착한 여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 숭희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걸륭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다는 첫사랑, 효현순황후 부찰씨입니다. 명문가 출신의 황후와 평민 출신의 귀비.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였지만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사이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원만했습니다. 숭희비는 황후를 극진히 모셨고 황후 역시 숭희비를 자매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는 잔혹한 운명의 장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숭희비에게는 건강한 아들 둘을 주었지만 천하의 국모인 황후에게는 자식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1938년 황후가 낳은 적장자인 제2황자 영년이 9살의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걸륭제는 비통해하며 그를 황태자로 추서했습니다. 황후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1746년 황후는 40이 가까운 나이에 기적적으로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제7황자 영종이었습니다. 걸륭제와 황후는 이 아이에게 제국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이때 숭희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아들인 3황자 영장은 무럭무럭 자라 이미 10대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통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장 나이가 많은 장자였습니다. 만약 황후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차기 황제는 영장의 차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황자가 태어나는 순간 영장은 다시 서자의 위치로 밀려났습니다. 어쩌면 숭희비는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족의 피가 섞인 자신의 아들이 황희계승이라는 위험한 도박판에 끼어드는 것보다 그저 평안한 친왕으로 살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그녀의 소박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한번 황실을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1747년 그토록 귀하게 얻은 적자 7황자 영종마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황후 부찰씨는 2번이나 아들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적통 황자가 모두 사라진 황궁. 이제 황희계승의 서열 1위는 누가 뭐래도 숭희비의 아들 3황자 영장이었습니다. 효현순황후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걸륭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아들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개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총명해 보였던 3황자 영장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비록 적자는 아니나 맏아들이니라. 네가 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걸륭제의 기대는 영장에게는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영장은 어머니 숭희비를 닮아 성정이 유약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제왕이 되기엔 너무나 여린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한족이라는 사실이 조정 대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만주족 대신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어찌 한족의 피가 섞인 황자가 대청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숭이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주목받을수록 그녀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튀지 말거라. 나서지 말거라. 황후마마의 눈 밖에 나서는 안 된다. 아바마마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녀는 아들이 황제가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748년 봄,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건륭 13년 3월, 건륭제는 우울해하는 황후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동쪽으로 순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산동성의 덕주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던 중 효현순왕후 부찰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향년 37세. 제국의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건륭제에게 효현순왕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이자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건륭제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곧 광기로 변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상의 현장,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3살에 불과했던 삼황자 영장은 너무나 당황하고 겁에 질려 아버지가 만족할 만큼의 격렬한 슬픔을 연기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모의 죽음이 자신에게 미칠 파장을 계산하느라 얼어붙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건륭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들을 폐륜아로 규정했습니다. 네가 감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구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의 자식이냐. 황제의 고함 소리가 장례식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영장의 인생뿐만 아니라 숭이비의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현순왕후의 죽음은 숭이비에게 기회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이날 건륭제가 뱉은 한마디는 훗날 건륭시대 최대의 후계자 스캔들로 비화하며 한족 출신 모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됩니다. 과연 숭이비는 분노한 황제로부터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건륭제의 눈에 장남 영왕과 삼황자 영장의 표정이 거슬렸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영장은 너무 어렸고 장남 영황은 생모가 일찍 죽어 황후와 큰 유대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이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선언을 내뱉습니다. 이 불효한 놈들을 보라. 어미가 죽었는데도 슬픈 기색이 없으니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러한 인성을 가진 자들에게 어찌 천하를 맡기겠는가. 영황과 영장, 이 두 놈은 대통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 내 사전에 이 두 놈은 이미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다. 청천벽력, 아니 사형 선고였습니다. 황제가 공개석상에서 계승 자격 박탈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 건륭제에게 남은 아들은 이 둘뿐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던 두 아들은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이때 영장의 나이 겨우 13살. 인생이 꽃피기도 전에 아버지에 의해 그 싹이 짓밟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순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 아파 낳은 금쪽 같은 아들이 수백 명의 신하들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을 먹고 미래를 박탈당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황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아이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순비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녀는 한족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서서 아들을 변호하려 했다면 걸륭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한 한족 어미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저 모양이 되었구나. 감히 후궁이 조정의 일에 개입하려 드느냐. 그녀의 개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아들 영장뿐만 아니라 어린 육황자 영용과 장애를 가진 불수공주, 그리고 소씨 가문 전체를 멸문지화로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비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아들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비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만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래성. 그것이 후궁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떠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지옥 같은 밤을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명랑했던 소년 영장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공포는 점점 그의 영혼을 파먹어 들어갔습니다. 효현 순황후가 죽고 유력한 황자들이 몰락한 자금성. 권력의 공백지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누가 비어있는 황후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순서로 따지면 당시 후궁 중 가장 지위가 높고 아들까지 둔 사람은 바로 숭입이 소씨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태우와 조정 대신들은 한족 여인이 국모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명문가 출신의 한비 오라나랍 씨였습니다. 그녀는 걸륭제의 잠저 시절부터 함께한 측복진 출신이었지만 사실 걸륭제의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성격도 대쪽 같아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데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순비가 갖지 못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주족의 고귀한 혈통이었습니다. 1748년 걸륭제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오라나랍 씨를 황귀비로 승진시키고 내명부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기 황후 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750년 오라나랍 씨는 정식으로 황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운의 개황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 순비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총애도 덜 받고 자식도 없는 여인이 오직 핏줄 하나 때문에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상황. 순비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그녀는 영원한 이방인이자 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곧 몸의 병이 되었습니다. 1750년대를 지나며 숭이비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간 우혈과 폐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비롯된 병이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망가져가는 아들 영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장은 성인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열등감과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술에 의존했고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 그 고통이 숭이비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여전히 그녀를 총애하여 자주 찾았지만 황제가 다녀갈 때마다 숭이비는 황제의 눈치를 살피며
아들 이야기를 꺼내려다 삼키곤 했습니다. 폐하, 우리 영장이는 그 한마디를 참아 뱉지 못해 속으로 삼킨 피눈물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걸륭제는 아이러니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숭이비를 사랑했고 그녀가 아픈 것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좋은 약재를 보내고 최고의 어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병을 낫게 할 유일한 치료제인 아들의 사면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왕이었고 제왕에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황제. 그것이 걸륭제의 잔인한 사랑법이었습니다. 1760년 봄, 숭이비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48세. 당시로서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요절이라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나이였습니다. 걸륭제는 죽어가는 연인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는 정효를 내려 숭이비를 황귀비로 책봉했습니다. 숭이비 소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덕이 깊어 오랫동안 짐을 보필했다. 이에 황귀비로 봉하여 그 공을 치하하노라. 황귀비. 황후 바로 아래 부황후에 해당하는 지존의 자리. 청나라 역사상 기치에 속하지 않은 한족 여인이 생전에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순의 황귀비가 유일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깬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그녀에게 이 금빛 찬란한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녀가 진정 듣고 싶었던 말은 황귀비로 봉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장을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황제는 끝까지 그녀에게 권력은 주었지만 평안은 주지 않았습니다. 책봉식이 열린 지 불과 9일 후 평생을 물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치열하게 살았던 여인 손옥구는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녀의 죽음은 자금성을 슬픔에 잠기게 했지만 동시에 더 큰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기고 간 아들 영장은 이제 어머니라는 유일한 방패를 잃고 홀로 맹수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아들. 평생 아버지의 그늘과 어머니의 기대 사이에서 짓눌려 살았던 삼황자 영장. 어머니의 죽음은 그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덧나고 골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순의 황귀비의 죽음 이후 자금성에는 기이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영장은 어머니의 죽음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걸륭제는 뒤늦게 후회하게 될까요? 당시 영장의 나이 26,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꾸릴 나이였지만 그의 영혼은 13살 그해 아버지에게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머니 순회왕귀비는 단순한 모친이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유일한 방패였고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를 증명해 주던 단 하나의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끊어진 순간 영장의 목숨 시계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기간 동안 영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효심이 깊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걸륭제는 여전히 거대하고 무서운 산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그나마 어머니를 봐서라도 자신을 묵인해 주었지만 이제 홀로 남은 자신을 아버지가 언제 내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영장을 덮쳤습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영장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음식을 거부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걸륭제도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이를 보내 아들을 진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고칠 약은 자금성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장이 진정 필요로 했던 것은 탕약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제 그만 너를 용서한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걸륭제는 끝내 그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예고도 없이, 아니 너무나 빤한 예고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순회왕기비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개월 뒤, 걸륭 25년 7월 16일, 삼황자 영장은 어머니의 뒤를 따르듯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26세, 한창 나이였습니다. 황제 자리를 꿈꿀 수도 있었고 대청제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수도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아들이라는 낙인 속에서 시들어가다 결국 어머니가 떠나자마자 끈 떨어진 연처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장의 죽음 소식을 들은 걸륭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정했지만 아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기준에 맞게 강하게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훈육 방식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륭제는 죽은 아들에게 순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다라 순군왕으로 추서했습니다. 순은 착하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살아서는 그토록 모질게 대하더니 죽어서야 비로소 너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뒤늦고 잔인한 부정입니까? 이로써 소씨 가문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족 출신의 황귀비, 그리고 그녀가 낳은 장성한 황자, 이 두 기둥이 불과 3개월 사이로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장애를 가진 공주와 아직 어린 6 황자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연쇄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황후의 자리에 있었던 개왕후 오라나랍 씨입니다. 그녀는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순회왕기비의 장례를 치렀고 이제 또다시 새 황자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개왕후는 걸륭제가 순회왕기비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황제는 순회왕기비를 위해 유릉 옆에 거대한 지하 궁전을 짓고 엄청난 부장품을 쏟아부었습니다. 죽은 한족 여인을 향한 황제의 애도는 살아있는 황후가 질투를 느낄 만큼 뜨거웠습니다. 개왕후는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황후였지만 남편의 마음속 1순위는 죽은 효현 순황후였고 2순위는 방금 죽은 순해왕귀비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리가 비어서 혈통이 좋아서 앉혀진 허수아비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순해왕귀비는 죽어서 황제의 영원한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아들 영장 역시 죽음으로써 황제의 동정과 후회를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황제에게 어떤 존재인가? 순해왕귀비와 영장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개왕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걸륭제가 순해왕귀비의 무덤을 황후의 릉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게 짓도록 명령했을 때 개왕후는 묘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은 죽어서도 나를 위협하는구나. 걸륭제는 순해왕귀비를 위해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원래 비빈들의 무덤에는 지하 궁전을 만들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순해왕귀비를 위해 지하에 거대한 석실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황후급의 대우였습니다. 걸륭제는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살아서는 신분의 벽 때문에 황후로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황후 부럽지 않게 해주리라. 이 무덤 공사는 1760년부터
1762년까지 2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은자가 들어갔고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무덤은 걸륭제의 사랑을 증명하는 기념비였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황후 오라나랍 씨에게는 눈에 밟히는 가시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제가 지극한 정성으로 만든 이 화려한 무덤이 훗날 끔찍한 감옥으로 변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힐 또 한 명의 수감자가 지금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개왕후 자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회왕귀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파국을 향한 징검다리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죽은 자들의 침묵에서 산 자들의 광기로 옮겨가려 하고 있습니다. 1760년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르며 자금성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걸륭제는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제국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남순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순회왕귀비의 고향인 강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동행하게 될 개왕후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죽은 순회왕귀비의 그림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황후를 집어삼키게 되는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꼽히는 개왕후 단발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1765년, 걸륭 30년의 봄, 황제는 순회왕귀비의 고향인 소주로 네 번째 남순을 떠났습니다. 황제는 그곳에서 먼저 떠난 옛사랑을 그리워했고 이는 곁에 있던 개왕후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은 순회왕귀비의 그림자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젊은 영귀비 위씨 사이에서 개왕후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운명의 2월 18일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황제는 황후에게 자신의 요리를 하사하며 애정을 표했고 점심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어떤 불화의 조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황후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관이 사색이 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폐하, 황후 마마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셨사옵니다. 만주족 전통에서 여인의 단발은 오직 황제나 태후가 죽었을 때만 행하는 국상의 예법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머리를 잘랐다는 것. 그것은 당신들은 내게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는 끔찍한 저주이자 황권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걸륭제는 총애하던 영귀비 위씨를 황귀비로 승격시키려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황후가 살아있는데 황귀비를 책봉한다는 것은 곧 황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개황후는 5년 전 순회왕귀비가 받았던 그 파격적인 대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내 머리 위에 다른 여자를 앉히려는가? 한족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저 위씨에게. 그녀의 인내심은 거기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황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가장 과격한 방식으로 항의한 것입니다. 걸륭제는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미쳤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폐륜을 저지른단 말인가. 황제는 즉시 황후를 강남에서 쫓아내 북경으로 압송시켰습니다. 남수는 계속되었지만 황후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그녀에게 내려진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황후로서의 책봉 문서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시녀와 내관을 모두 빼앗고 고작 늙은 시녀 2명만을 남겨 밥만 넣어주게 했습니다. 그녀는 폐위라는 공식적인 조서만 내려지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폐된 죄인이었습니다. 불폐지폐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766년 자금성의 깊은 방 안에 갇혀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던 계왕후는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49세. 그녀가 죽었을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걸륭제는 사냥터인 목란위장에 있었습니다. 황후의 부고를 들은 그의 반응은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복이 얇아 스스로 죽을 짓을 했다. 그녀가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폐위시켜도 모자라지만 옛정을 생각해서 황귀비의 예로 장례를 치르라. 황제는 장례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는 명령했습니다. 그녀를 위한 능을 따로 만들지 말라. 지궁을 새로 파지도 말라. 순회왕귀비의 무덤문을 열고 그 옆에 묻어 주어라. 이것이 왜 잔인한 복수일까요? 첫째, 명색이 황후였던 사람을 후궁의 묘에 곁다리로 묻었습니다. 둘째,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순회왕귀비는 정중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왕후는 그 옆 측면의 낮은 자리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는 주종관계나 다름없는 배치였습니다. 셋째, 제사를 지낼 때 절을 하면 중앙에 있는 순회왕귀비가 받게 됩니다. 계왕후는 죽어서도 순회왕귀비에게 향을 올리는 사람들의 등을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걸륭제는 죽은 순회왕귀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반기를 든 계왕후를 영원히 짓밟았습니다. 네가 그토록 질투했던 한족 여인 순회왕귀비, 이제 너는 영원토록 그녀의 시녀가 되어 발 아래 엎드려 있어라. 이것은 한족 여인 순회왕귀비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질투 많은 여인과 한 방을 써야 하는 끔찍한 동거였을까요? 어쩌면 순회왕귀비의 영혼이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폐하, 죽어서는 제발 저 좀 편하게 쉬게 해주세요. 왜 저 여인을 제 옆에 두시나이까? 한때 자금성을 호령했던 두 여인. 한 명은 미천한 한족 출신이었으나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죽어서도 주인이 되었고, 한 명은 고귀한 만주족 황후였으나 머리카락을 자르고 죽어서는 객이 되었습니다. 걸륭제의 이 파격적인 처사는 당시에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황제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묘한 무덤에는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순회왕귀비는 떠났고 형 영장도 떠났으며 계왕후마저 몰락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순회왕귀비의 핏줄은 단 둘. 21살의 육황자 영용과 18살의 화가공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매는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남겨진 둘째 아들, 육황자 영용을 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닮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시와 서화에 능통했고 특히 천문과 수학에도 밝았습니다. 형 영장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 파멸한 것과는 달리 영용은 처세술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의 비극을 잊지 않았습니다. 황희계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핏줄의 한계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걸륭 24년, 걸륭제는 영용을 자신의 21번째 숙부인 신정군왕 윤희의 양자로 입적시킵니다. 황제의 아들이 다른 친왕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양자로 간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황희 계승권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더 이상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조카의 신분이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용이 황제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것이 영용을 보호하기 위한 혹은 영용 스스로가 원했던 안전한 출구였다고 봅니다. 황제 경쟁에서 탈락하는 대신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철모자왕의 삶을 얻었습니다.
영용은 이후 청나라 최고의 서화가이자 장석가로 명성을 떨칩니다. 어머니 소 씨에게 물려받은 강남의 예술적 DNA가 그를 통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는 권력 대신 붓을 잡음으로써 형이 걷지 못한 생존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손가락이 붙은 차에 태어났으나 어머니의 기지로 부처의 손이라 축복받았던 딸, 화석화 가공주. 그녀는 걸륭제의 끔찍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순혜왕귀비가 세상을 떠난 그해, 공주는 15세의 나이로 시집을 갑니다. 걸륭제가 고른 사위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부찰 가문의 복룡안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걸륭제의 첫사랑, 효현순황후의 친조카이자 대학사 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족 핏줄의 공주가 만주족 최고의 명문가 며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걸륭제가 이 딸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죽은 순혜왕귀비에 대한 미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아들 풍신재륜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씨 가문의 비극적 유전자는 그녀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순혜왕귀비가 폐병으로 일찍 갔듯 공주 역시 몸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결혼 7년 만인 1767년, 공주는 23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어머니가 죽고 큰오빠가 죽고 이제 막내 여동생마저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양자로 나간 영용뿐. 순혜왕귀비가 목숨 걸고 낳았던 세 아이 중 둘이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걸륭제는 딸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그녀를 위해 호화로운 무덤을 지어주었지만 떠난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청나라는 멸망했고 전설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1928년 7월 그 땅속의 침묵을 깨트리는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국민당의 군벌 손전영이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걸륭제의 유릉과 서태후의 정동릉을 도굴한 것입니다. 이른바 동릉 도굴 사건입니다. 손전영의 군대는 다이너마이트로 지하 궁전의 문을 폭파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관을 부수고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걸륭제의 유골은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졌고 수많은 비빈의 유골도 훼손되었습니다. 이때 순혜왕귀비와 개왕후가 합장된 무덤 역시 도굴의 마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굴꾼들은 순혜왕귀비의 관을 도끼로 찍어 열고 그 안에 있던 금빈녀와 보석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옆에 있던 개왕후의 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여인의 유골은 밖으로 끌려 나와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죽어서도 곁방살이를 해야 했던 개왕후, 그리고 죽어서도 편치 못했던 순혜왕귀비. 두 여인의 뼈는 도굴꾼들의 발길질 속에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1981년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유릉 비빈 원침을 발굴했을 때 고고학자들은 도굴의 참상 속에서 역사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궁전 안에서 두 구의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하나는 관 속에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던 순혜왕귀비의 유골, 또 하나는 관이 부서져 바닥에 흩어져 있던 개왕후의 유골. 비록 보물은 다 사라졌지만 뼈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순혜왕귀비의 치아와 골격은 그녀가 생전에 얼마나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도굴꾼들이 휩쓸고 간 뒤에도 순혜왕귀비의 관이 놓였던 자리는 여전히 중앙의 높은 단 위였고 개왕후의 관 자리는 그 옆 바닥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나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그 잔혹한 위계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18세기로 돌아가 이 모든 비극을 연출했던 장본인 걸륭제를 봅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황제이자 가장 오래 재위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십전 노인이라 자칭하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수는 축복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모두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효현 순왕후, 순혜왕귀비, 혜현왕귀비, 그리고 뒤늦게 사랑했던 영귀비까지. 그가 아꼈던 아들 영년, 영종, 그리고 자신이 내쳤던 영장, 딸 화가공주, 모두 그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말년의 걸륭제는 순혜왕귀비의 무덤에 자주 들렀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종종 능을 찾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가 그 무덤 앞에서 개왕후를 생각하며 통쾌해했을지, 아니면 순혜왕귀비를 생각하며 눈물 흘렸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만든 그 거대한 무덤이 결국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미워했던 여인을 모두 가두어버린 영원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혜왕귀비 손옥군. 강남의 평범한 소녀로 태어나 제국의 황귀비가 되었으나 끝내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식들의 비극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 그녀는 살아서는 황후의 그늘에 가려 있었지만 죽어서는 황후를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기묘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승리였을까요? 차가운 지하에서 200년 동안 원수 같은 여인과 함께 누워있어야 했던 그녀의 영혼은 어쩌면 화려한 무덤보다 따뜻한 고향 소주의 흙을 더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이 비극적인 여인의 삶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의 무상함?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 2015년 홍콩 경매장 200억 원의 낙찰. 세상을 놀라게 한 초상화의 주인공은 바로 순혜왕귀비였습니다. 200년 전 자금성 깊은 곳에서 숨죽여 살았던 한족 여인이 21세기에 이르러 황후보다 더 높게 평가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짜릿한 반전이 아닐까요? 지하 궁전의 풍경 또한 기막힌 아이러니입니다. 걸륭제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과 가장 미워했던 여인을 한 무덤에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폐서인이 되어 버려질 뻔했던 개왕후는 순혜왕귀비라는 보호막 덕분에 황실 묘역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황후가 후궁을 내려다보았지만 죽어서는 후궁의 배려로 황후가 겹방살이를 하게 된 셈입니다. 뼈가 뒤섞인 그 차가운 돌방에서 신분의 귀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비극의 연출자, 걸륭제. 그는 한족 여인을 황귀비로 올리고 화려한 무덤을 주는 것이 최선의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제의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정작 그녀가 원했던 것은 화려한 칭호가 아니라 아픈 몸을 기댈 수 있는 남편의 따뜻한 어깨와 자식들의 평안함이었을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도 결국 여인의 마음속 눈물은 닦아주지 못한 서툰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토록 견고했던 만주족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청나라는 망했고 지배자들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 씨의 생명력은 살아남았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화가공주의 후손은 명문가에 뿌리 내렸고 예술을 택한 육황자 영용의 후손들은 청나라 말기까지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권력은 유한했으나 그녀의 핏줄과 예술은 시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순혜왕귀비 손옥군. 그녀의 삶은 물과 같았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바위보다 오래 살아남아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황후의 왕관은 쓰지 못했지만 그녀는 제국의 황제와 황후를 자신의 이야기 속에 조연으로 묶어둔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